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놈의 슬퍼서 못 보겠다는 말은 정말 조금 전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더 잔인한 거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범죄 수사 드라마 잔인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세월호는 그러니까 외면해야 돼? 거기에 약간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 그 다룬고 2학년 학생들이 IMF 때 태어났잖아요. 그 세대들이 제일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될 세대거든요. 제로섬도 마찬가지지만 제 영화도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좀 답이라기보다는 또 위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칸차닐의 시네킥스 보러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영화 이야기할 칸차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칸차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주 그 배민 감독님의 리스트에 이어서 세월호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아마 전무후무한 어떤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제로섬의 감독 윤솔지 감독님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침몰 10년 제로섬 윤솔지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리셋 만든 배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칸차닐의 시네킥의 칸차닐로서 이 두 분을 한 자리에 같이 모실 수 있음이 칸차닐이 아니어서 못할 일이었죠. 뭐 그건 아닌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소질 감독의 침몰 10년 제로섬은 제가 몇 개월 전에 최강희 TV 나가서 거기서 윤소질 감독을 처음으로 만나서 영화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리셋이 개봉되는데 마침 또 배 감독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을 같이 모시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또 소보로가 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니고 그래서 더 감동스럽고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나가겠다.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세월호 더불어 유족들과 함께 또 활동가들 그런 분들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표명도 되고 선언도 되고 그래서 오늘 방송이 진짜 감개무량하네요.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두 분을 만날 인연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늘 만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두 분이서 오늘 초면이라고. 온라인성으로 만났죠. 네. 저는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 그 10년 동안 계속 그 유가족들 만나고 현장 취재하다 보면은 동선이 겹칠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두 분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아니 뭐 만나도 서로 모르니까 존재를 네. 모르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게 침몰 10년 제로섬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우리 새로 출발해야 된다. 리셋. 네. 이 두 사람이 마치 공동기획 사전에 논의한 것 같은 그런데 만난 적이 없는 일단 그 감독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그 네네. 침몰 10년 제로섬이 어떤 다큐 필름인지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침몰 10년 제로섬은 아마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안 풀리니까. 근데 저는 기계적으로 추모한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네, 되면 천개의 바람이 어느새 되어라고 됐죠. 음악이 흐르고 실컷 울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걸 보면서 근데 이제 10주기 때 제가 그때 뉴스에 막 합창을 준비하고 그것도 그럴만한데 제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사참위의 결과적으로는 침몰 원인도 미상이고 우리가 구조하지 않은 이유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적당히 한 건지 얼만큼 한 건지를 모르는데 무엇을 추모할 것인가 그래서 그 10년 동안 모아왔던 자료랑 이런 걸 분석해서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제로섬이라고 지었는데 그 아까 온라인상으로 말씀하신데 그걸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근데 이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이제 언제부턴가 추모 다큐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왜 이런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다큐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감독님이 예고편 티저 영상을 보게 됐고
제가 진짜 보고 싶어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으니까. 근데 계속 보고 싶어 했었는데 북미에서 한번 열렸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공유기를 살려고까지 했어요. 네. 우리 한국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계속 그러신 상황에 온라인 만남이었습니다. 뭐 친하게 안 지냈고 저는 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뵙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제작 기간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작 기간은 제가 제자 여동생이 사망하면서 시작이니까 14년 4월 22일부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지난번에 배민 감독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그 10년 넘게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제작비 마련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난관을 헤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제작 과정에 되게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동원되는 용어가 피땀 눈물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세상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피땀 눈물을 흘려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가치, 보람. 응?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 두 영화가 보이는 같음과 다름, 지향은 굉장히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론은 또 달라요. 이 두 분의 이 윤리적 입장,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다름이 참 좋았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가 나오는데 하면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둘 다 그 거부했던 건 뭐냐? 그동안 해왔던 관습성,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기계적인 추모를 넘어서는 나만의 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이제 이 배민 감독 같은 경우는 이쪽에 선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위험을 지나치게 경계하면서 학생들을 비추지 않으려는 노력을 과하게 하죠. 반면에 여기는 그 안에도 들어가고 해서 좀 더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순간들을 연출해요. 그래서 제로섬이 훨씬 더 격해져요. 반면에 릴셋은 그러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듯한. 그래서 이 둘이 닮으면서도 그 뜻은 굉장히 비슷한데도 방법론이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나이 차이도 있지만 이 사람이 교수를 한다는 사실이 반영이 됐구나. 왜냐면 교수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도 전문가는 거리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 감독도 거리를 떼는데 윤 감독이 떼는 거리와 배민 감독이 떼는 거리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그 유족 중에서도 그동안은 다 부모에 집중했다면 여기서는 그 같은 형제자매들, 남매들 그런 것이 굉장히 신선했고 윤 감독은 그런 점에서 본인이 어떤 피해 당사자일 수 있겠다라는 그 가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유가족적인 입장이 더 많이 갔고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짜고 한 것 같아. 그 접근하는 방식. 그래서 이 두 영화가 그동안 많이 한 수십 편에 한 30편가량 나온 이 다큐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 두 영화가 어떤 결산적이고 종합적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세월호 영화는 나와야 됩니다. 그만하면 안 됩니다. 계속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른 시선. 이 두 영화가 그런 점에서 그 이후에 나올 세월호 영화들의 큰 자극을 줄 거고 지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레퍼런스, 참고로 작용을 할 테니까. 저는 저기 전생님 말씀에 뭐 대부분 뭐 동의하는데 덧붙이자면 제가 뭐 사실 교수라서 윤리적인 면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을 안 넣은 건 아니고 사실은 뭐 경험은 있었죠. 그러니까 그날 참사 전날 제가 한국 도착했잖아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제가 진도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무슨 이걸 가지고 다큐를 찍겠다는 생각은 뭐 일도 없었고 그냥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갔었는데 제가 다른 기자들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카메라 갖다 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아마 편집할 때 되게 좀 조심하려고 애를 쓴 것도 있어요 사실. 두 영화에서 유족들이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또 생각하면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들한테는 뭐냐면 어떤 비극적 상황에서도 그거를 담아내야 되다 보니까 가끔 무리해서 그런 윤리적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저 앞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걸 찍어야 되느냐, 가족을 말려야 되느냐. 근데 저널리스트는 그걸 찍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어떤 그 저널리스트 윤리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런 게 또 잘 담아져 가지고 그거를 단순히 뭐 언론에 대한 비판, 언론에 대한 비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뭐 검찰만이 아니라 언론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어떤 속성이 있고 그 생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질문 하나 던지면 이 두 영화가 굉장히 다른 그 세월호 영화들과 다른 게 이 침몰 10년에서는 손석희라는 대한민국 최고 영향력의 언론인이 등장하고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 최근에 지금 뭐 대법원에 의해서 또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이분 한 20여 초 가량 아주 핵심적인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 손석희 씨와 이재명 씨가 담긴 거 이것도 마치 서로 기획한 것 같아요. 응?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손석희를 담아낸 윤석열 감독 대단한데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게 거기서 흥미로워하고 놀라웠을 것 같은데 잠깐 어떻게 손석희 씨를 담겠는지 잠깐 들려주시고 배 감독은 이재명 후보만 다른 정치인들 했지만 이재명 후보만 살렸잖아요. 네. 근데 빼려고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네. 빠졌으면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사람이 저 민주당 뭐 후보 될 걸 생각하고서 몰랐죠.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편집에 넣은 것도 아니고 네. 영화적 그 흐름 완성도에는 꼭 들어가야 됐었거든요. 그거를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일단 이재명 후보가 리셋에 나온다는 건 감독님께서 한국에 계신 동안에 빨리 국회 상영이 추진돼서 이재명 네. 후보가 보러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뭐 대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뭐 그때는 정치인은 안 했잖아요. 그냥 지자체장이었고 뭐 그냥 영화로 생각해서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저기 질문하신 그 캐스팅 할 때 사실 여러 의원들을 많이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 국민의힘도 했었고, 뭐 국민의힘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고, 또 민주당도 많이 했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진정성이 있는 답을 저는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사실 실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면 질문은 똑같았거든요. 세 명 다. 뭐 그 어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반대되는 답을 준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걸 싫기는 싫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세월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의견을 했었으면 제가 영화에 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정치적인 수사만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다 빼버렸고 사실 이재명 시장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편집을 하는 중간에. 왜냐하면 이 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는 너무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싫었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이건 밝혀나가는 과정을 싣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했는데 결국엔 싫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대답 자체가 또 아주 정리되고 아주 이렇게 셌기 때문에 안 싫을 수는 없었죠. 마지막에는. 제가 한 가지 방송을 통해서 좀 사과할 게 있는데요. 영화 중간쯤에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를 이제 영어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이름이 조금 스펠링 한계가 예, 미스 스펠링이 있다는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상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봤어요. 이름을. 아유 감독님 저 오타 중에 세월호가 아이로 돼 있는 게 하나 있는데 DCP로 다 구워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 손석희 얘기 좀 청해 듣겠습니다. 저 요즘에 음모론자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저에 대해서 이제 음모론자다. 그리고 손석희 앵커는 알고 한 거냐 인터뷰로 네가 이 외력을 할 거라는 걸 막 이런 비난을 아주 그냥 굉장히 맞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지만 그 JTBC와 손석희와 세월호는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이니까 안 해야지란 마음과 동시에 근데 이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세월호와 클리킹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 JTBC 들어가서 손석희 앵커 치니까 밑에 이메일이 나와서 메일을 보내. 네, 그래서 첫 번째 메일입니다. 두 번째 메일입니다. 해서 아홉 번째까지 썼어요. 그래서 답장이 왔고 근데 안 하시겠다 막 이래서 주고 받고 하다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 인터뷰는 그 참사로부터 몇 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2021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때가 JTBC 사장에서 물러났. 물러나기 그치, 바로 전에. 예. 그래서 JTBC 그 사장실에서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외력서를 아느냐? 예, 알고 계세요. 우리 다큐 내용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계신데 예, 좀 욕 많이 먹어요 요즘에. 아니 근데 이걸 많이 먹어야지 좋은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음모론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한 음모론이 있고 부당한 음모론이 있어요. 우리가 음모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의심을 갖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지는 거. 세상의 모든 발전은 질문과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고 의심 갖지 않고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음모가 나중에 진실로 드러나기도 하는 건데 왜 본인들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그건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야. 유족이 음모론을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서 그걸 왜 음모론이라고 그래. 제가 이 침몰 10년을 높이 평가하는 거 보면요. 내적 논리로는 완벽한 논리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월호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비상해버렸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리셋을 보면 이거는 원인이 규명될 수 없다라는 거 저 결론 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 완전 독립국가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곡될 대로 왜곡되고 썩을 대로 썩은 이 역사 왜곡.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그 과거 청산을 못한. 우리 반민특위 실패하고 이러면서 친일청산 못한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는 민주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 왜곡이 됐는데 역사 왜곡 됐다는 것도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중학교 때 국사 공부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언제 제가 깨달았느냐? 50대, 60대 거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아는 거야. 이만큼 대한민국 역사 교육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세월호 원인 그 우리 리셋의 박영대 씨가 이제 원인 규명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거를 밝히지 못하느냐, 왜 이런 나라냐 한국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손석희 씨가 분명히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사람 굉장히 순진한 원인 규명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왜? 국정원이 연루되고 미국이 연루되잖아요. 그 음모론이 아니에요. 굉장히 가장 설득력이 높은 문제 제기예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네,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럼 이건 규명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회적 참사가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비로소 이제 국가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특히 낱낱이 드러낸 거예요. 통렬하게. 예. 예? 저는 사실 이게 리셋 만들면서 사실 제일 부끄러웠던 게 그 피해자들, 그 다룬고 2학년 학생들이 IMF 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세대가 겪었던 IMF 이후에 뭐 경제 위기, 2008년도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지나면서 그 세대들이 사실 30대 그 친구들이 막 광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밤을 새고 되게 미안했어요. 사실 그 세대들이 제일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될 세대거든요. 그래서 제로슨도 마찬가지지만 제 영화도 같이 보면서 그거에 대한 좀 답이라기보다는 위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좀 더 많이 영화에 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사실. 예. 그 제롭손 얘기로 돌아가자면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에 관련된 뭐 영화나 다큐를 보기가 이제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힘들죠. 목적으로 남았으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윤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본인은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영화를 연출했다고 했던 인터뷰가 기억나는데요. 제가 그랬나요? 네네. 근데 아까 이제 한철 선배님께서 리셋에 비해서 더 격앙돼 있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편을 다 봤을 때 제 생각은
흑백인데 굉장히 그 해상도가 높다 그럴까? 그러니까 건조함과 선명함이 이렇게 융합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말로 내가 이 사람의 더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객관적인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볼 수 있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난 세월호가 슬퍼서 못 보겠어가 아니라 네네네. 비로소 내가 마주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연출 장치를 마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 리셋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예. 그 아까 이제 다소 이제 격양되고 감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꽃이 진다고 그대로 잊은 적 없다. 그래서 꽃과 같은 아이들은 아니고 그렇게 잔혹하게 시신이 수습됐으면 잔혹한 장면에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놈의 슬퍼서 못 보겠다는 말이 정말 조금 전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더 잔인한 거 우리나라에서 범죄 수사 드라마 잔인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세월호는 그러니까 외면해야 돼? 거기에 약간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침몰신이 좀 길어요. 한 2분 좀 넘거나 시신 수습 장면 대해서 가족분들은 더 잔혹하게 해달라고 했었어요. 오히려 제 3, 4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리얼리즘으로 살리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칸차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와서 이렇게 리셋을 만났다는 거 그리고 그날 이렇게 만난 거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누군가 어디는 친구는 있었다. 저는 그게 제일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에 동종업계 같은 주제의 감독이라면 우린 경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상업 영화였으면 예. 같은 시기였으면 조금 뭐 이랬을 것이다인데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너무 영화적 연대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상영회 하기로 해. 네, 좋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영 감독님 저기 촬영 감독 할 수도 있고 구두 약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 두 편은 뭐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묶어서 또 따로따로 계속해서 어떤 기획을 통해서 환기를 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11주기여서만이 아니고 맞아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세월호 때만이 아니고 늘 기억해 가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두 편의 다큐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야 될 주제가요. 다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바뀌었을 때 우리가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얘기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는 못 바뀐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을 하고 애도를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 될지를 저는 이렇게 두 감독님의 바라보는 입장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사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도 듣고 싶어요. 예. 저는 뭐 사실 문재인 정권만 사실 다루고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 영화 엔딩에 나오죠. 대통령이 임명한 특수부는 모든 관련자들한테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영화 끝이 나는데 사실 무능했죠. 물론 이제 그 사건 관련자들 해경, 해수부 그런 관료들은 전혀 무능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무능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반문재인 쪽 사람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 정도 힘이 없었나 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왜 그 검찰한테만 다 그렇게 넘기고 검찰이 뭔가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세월호가 안 풀린다면 참 우린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게요. 그 감독님으로서도 우리 그러니까 최고 자극적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250명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눈앞에서 죽었단 말이죠. 이 이상의 더 그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푼다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때마침 이제
그 자가 그 빌어먹을 짓을 해서 대선을 치르게 됐다면 여기에 이제 리셋이나 제로섬이 있다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이제 리셋이고 제로섬이 네네네. 약간 모멘텀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있어요. 단순히 이제 원인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고 네네네. 애도의 분위기가 환기되는 걸 넘어서 네네. 우리 사회까지 확산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 두 다큐의 힘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두 감독님은 지속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뭐 다큐 작업, 후속 작업도 계약하고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가 또 있으신 건지. 저는 지금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고요. 음. 예, 다른 작품 하고 만약에 그때도 뭔가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 예, 뭐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고 싶고요. 예. 저는 침몰 원인 규명을 국가조사기구에서 결론된 거에 근거를 둬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다큐로 남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민운동으로 확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하고 네. 힘 합치죠 우리들. 뭐 제가 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꾸준히 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압도 있었고 막 고초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이렇게 결과를 냈고 또 계속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정말 제가 너무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 이 영화 두 편의 영화를 많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람했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일반 극장 상영이야 뭐 힘들어도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계속 이 영화는 살아나갈 겁니다. 근데 일찍 가신대요. 그래서 길게 이어져서 한국이 오래 체류하실 수 있도록 또 기회 되면 또 다음에 또 자주 도와주세요. 이제 이번 계기로 뭐 그동안도 뭐 종종 왔습니다만은 더 자주 오고 또 한국에서 또 다른 어떤 영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끔 같이 힘을 모으고 한국이 제일 다큐멘터리 제작자들한테는 매력 있는 로케이션이죠. 예. 그러니까 자주 오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